그러나 러시아가 이 쿠르스크 회복에 정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아주 큰 변수가 되겠죠. 북한 체제 역사상 이렇게 많은 대규모 병력이 해외로 파병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식의 외교 전략이 통할 거다라고 믿는 북한의 엘리트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북한의 통제 방법은 북한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거의 괴멸 수준, 전멸 수준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가 파병이 일어났다 이런 또 보도가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 파병하게 되면은 북한군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김정은에게는 네네. 목표 같은 것도 있고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선에 대한 파병은 쿠르스크 일대를 전쟁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러시아로 귀속시켜야 된다는 임무가 있었던 것이죠. 쿠르스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적인 어떤 그 전략을 통해서 차지한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차지한 전체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5분의 1 정도, 20%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쿠르스크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영토거든요. 그러나 러시아가 이 쿠르스크 회복에 정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일단 푸틴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의 불안감도 있겠지만 쿠르스크 일대 그 수두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곳이 수두자 일대인데 그 수두자 일대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그 가스를 수출할 때 쓰는 그 송유관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유관의 밸브가 그 수두자에 있거든요. 즉 우크라이나 군이 그 밸브를 잠그게 되면은 혹은 그 송유관을 파괴해 버리면 유럽으로 수출되던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 그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쿠르스크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차지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맞교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에게 유리한 어떤 이점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쿠르스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일대에 북한군을 동원한 것입니다. 지금 추가 파병이 됐다는 것은 1차 파병된 병력만으로 쿠르스크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해서라도 반드시 그 지역을 되찾겠다라는 의지의 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필요한 어떤 목적인 거고 네. 이것을 들어주면서 북한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보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생색을 내면서 뭔가 받는 게 있겠죠. 지금 어떤 분석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나요?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이 핵 추진 전략 잠수함 건조 시설을 공개한 적이 있죠. 네.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약속한 것들은 북한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예컨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리고 위성 발사 항법 시스템, 네,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의 건조 기술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왜 필요하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때릴 수 있는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북한이 물론 지금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얘기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 완성에 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기술들은 러시아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혈맹 관계를 요구하면서 즉 북한군의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기술을 가져온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네. 지금 요즘 그 국제 역학 관계가 되게 복잡해졌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즉각적인 휴전하겠다 미국하고 합의했다는 게 뉴스에 나왔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자기네 편을 들어주면서까지 뭔가 이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는 항상 푸틴은 나의 친구고 이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진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시켜서 워싱턴이 협박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바로 그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핵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푸틴이나 러시아가 그러한 위험한 기술을 북한에게 넘겨줄까? 여기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데요. 안 주죠. 안 주죠? 못 줍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도 러시아의 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는 어떤 다양한 비용과 미국의 노력을 줄이고 그것을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최대 한도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즉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 닉슨 대통령 시절 미국의 정책을 보면은 남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이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으려고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닉슨 대통령 이전에.
보면은 그때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그 베트남 철수를 했는데 남베트남을 버린 거거든요. 그 버린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자원을 쏟아붓고 아무리 미국의 병력이 들어가도 결국 궁극적으로 북베트남을 이길 수 없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지켜지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딱히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남는 장사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남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결국 남는 장사가 아닌 걸 과감하게 버리고 남베트남 알아서 해라고 하고 바로 그 집중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돌리기 위함이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은 베트남 철수했고 베트남 공산화가 됐죠. 물론 그것은 남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동맹인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나라의 국가 이익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 제가 아까 닉슨 대통령 말했는데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데탕트 시절에 대만을 버리면서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대만을 버린다라는 것은 대만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대만을 버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수교를 해줌으로 인해서 소비에트 소련을 견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중국이 워낙 강해지니까 러시아의 손을 잡으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고리를 끊어놓고 이제 중국에게 최대한의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에 따라서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전쟁 이후에 경제를 복구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미국의 심기를 충분히 거스를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러시아가 NO라는 말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N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은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 우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볍고 얄팍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러시아를 도와주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어떤 기술, 네. 핵잠수함 관련된 기술.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그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주요 어떤 기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한 욕구인데 러시아는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그렇죠. 관계를 봐서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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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근데 이것도 북한도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아예 예상을 못 할까요? 그냥 러시아는 우리 믿어. 러시아는 우리 원하는 거 이거 끝나도 배신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불안감은 있겠죠.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갬블링을 할 때 올인을 하는 이유가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올인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올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략의 어떤 선택지가 많아서 폭이 넓어서 이것저것 투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뭘 해서라든지 어떻게든 본인의 어떤 경제난을 회복하고 김정은 체제의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외교적으로 도박에 가까운 이런 수를 좀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김정은과 그 주변의 어떤 권력부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질지 몰라도 좀 약간 외교관이 됐든, 그러니까 좀 바깥 세계하고 통하는 엘리트들, 집단, 북한에 이런 데서는 이런 어떤 서방의 언론들, 뉴스들도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내부 그 엘리트 집단의 동요 같은 거 이런 거는 현재 뭐 드러나고 있는 건 없나요? 동요가 있죠. 동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2023년 11월 대한민국으로 오신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리그 참사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해외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걷고 있는 외교 행보가 매우 극단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문제는 지나치게 수직적인 사회고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세계의 분위기를 김정은한테 직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의외의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북한 엘리트들이 이제는 김정은과 동화가 되어서 하도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식의 외교 전략이 통할 거다라고 믿는 북한의 엘리트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사실상 오랫동안 그런 구조, 즉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반론을 제기할 경우 숙청당했던 그 선례가 지나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아예 하지 말자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무력의 강화를 지시하고 있다. 이게 이제 나오는 뉴스들인데 김정은의 진짜 속내 지금 뭐 북한 사정이 워낙 밝으시니까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접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위해서 이러 하지만 또 네. 진짜 속마음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근데 김정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기도 있습니다. 그냥 거기 빠져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보면은 김정은이 애민 행보를 제가 아까 벌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연설문 그리고 김정은이 그 대중들 앞에 나와서 하는 연설들을 쭉 들어보면은 초보기에는 저게 연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연기에 가깝다라는 모습도 들었고 실제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도 했었죠. 근데 그게 길어지다 보면은 이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연기자가 어떤 한 연기를 지나치게 오래 하게 되면은 동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네. 캐릭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느 순간 중반, 중후반으로 가면서 김정은이 주민들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이 저게 진심이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즉 본인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통치 행위가 남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 독재적이고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이지만 본인은 실제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그 외교 행위라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고의 의심 없이 저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 그 파병된 러시아에 파병된 그 북한군들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이들이 어쨌든 새로운 바깥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물 경험을 하고 왔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올 사회적 변화 혹은 뭔가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변수가 되겠죠. 북한 체제 역사상 이렇게 많은 대규모 병력이 해외로 파병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쟁 자체가 상당히 명분이 없는 전쟁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 파병된 병사들도 본인들이 왜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세뇌시킬 만큼의 명분이 없거든요. 그냥 싸우라니까 싸우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싸웠는데 돌아왔는데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뭐 그런 체제 자체가 없죠. 뭐 보훈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북한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싸웠고 함께 파병됐던 수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팔다리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해서 쉬쉬한다 혹은 이들에 의해서 민심이 동요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통제한다 이렇게 되면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전쟁에 참전한 것도 억울한데 돌아와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통제를 당한다. 사실 여기에 이거를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더 여기에 플러스해서 자기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 입장, 또 전사자의 가족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돌아왔을 때 북한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흥미로운 어떤 분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북한군이 와서 오게 되면 당연히 그 보통 교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정화시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사상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 다 금방 또 잊어먹을 것이다. 바깥 세상의 일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쉽진 않을 겁니다. 전쟁의 PTSD라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고 10년, 20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을 자주 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 실전을 경험한 병사들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우 문제예요. 결국은 대우를 잘 해주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대우를 전혀 잘 해주지 않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은 억울함은 쌓여만 가지 이게 억울함이 누적되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잊혀질 거라는 호사가들의 평론은 희망사항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오히려 러시아 뭐 전사자 무슨 부상자들은 평양에 초대해서 막 그 치료도 해주고 휴양도 하게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뉴스에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현지에서 그 부상당한 혹은 전사당한 그 군인 혹은 그 가족들에게는 뭔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나? 뭐 이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정말 방치할까? 근데 정말 방치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저항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데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사상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후가 완전히 바뀌었죠.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적절한 사과 표명이나 혹은 사의 표명 정도는 해야죠. 목숨을 잃었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사자 가족들에게도 사실상 그 전사 통보를 매우 비밀리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훈련 중에 전사했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 병사들을 데려와서 치료를 해주고 휴양을 시켜줘도 모자랄 판에 러시아 병사들을 데리고 오고 자국 병사들은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북한에 많이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 어떤 외부 세계의 어떤 뉴스를 접하건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접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북한 네네, 내에서도 이 엘리트 계층들에 대한 뭔가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분석하는 이 엘리트 계층에 대한 그 관리랄까 통치랄까 뭐 북한 당국의 어떤 방법이 있나요? 특수한 방법이? 제일 불안한 요소일 것도 같아서. 엘리트 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북한의 통제 방법은 그들을 주기적으로 초청하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그들의 위치를 바꾸거나라고 하면서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사회에는 북한의 엘리트 사회에는 그런 게 있죠. 즉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 많아지고 본인의 권한이 많아질수록 숙청돼서 1순위라는 것이거든요. 북한 특히나 김정은 체제 들어서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 입장에서는 최대한 머리를 높이 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숨죽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게 북한 체제에서는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따라서 김정은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엘리트 계층에 대한 대규모 숙청 이런 것들은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금혁 위원께서도 김일성 대학 정말 최고의 명문 북한에서는 명문 대학인데 여기를 나오신 엘리트시란 말이에요. 어떤 망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겠죠? 저는 사실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네. 당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민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 고민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진실인 것들을 제가 새롭게 배웠을 때 과거에 믿었던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사이에 발생하는 그 충돌 그리고 그 충돌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그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난 뒤에도 마치 몰랐던 것처럼 행동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뭐랄까요 이걸 뭐 양심이라는 표현으로 하면은 좀 거대해 보이는데 아주 작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옳은 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뭐 같은 친구들과 책 읽는 모임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가 혹은 인권이라든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시간도 좀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또 북한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선택을 했고요. 대한민국에 왔고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러한 특히 그 유학하고 있는 북한의 유학생들 이런 가운데서 지금 비슷한 생각 혹은 환경에 빠지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역시 이러한 계층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랄까, 그 사상 통제랄까 이런 것도 되게 심해질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유학생들을 그래서 러시아에 파병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전부 다 귀국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딱히 뭐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한 번씩 이제 환기를 하는 거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뭐 권한이나 혹은 그 기회나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그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김금혁 위원. 지금 또 김금혁의 시사탱크라는 본인의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모시고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질서, 그 정세와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김금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